김남훈의 인파이팅. 아침 저녁으로 춥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절기, 몸도 마음도 조심해야 될 때죠. 그렇다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한 주의 전환점이자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타고 사뿐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파이팅 1부에서는 최강희 앨리스의 네이키드 토크가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신설 코너 이성무 기자의 스포츠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쌍에 죽기 전까지 날아야 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티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등산 스포츠활동 언더웨어 캡스루. 이런 속옷 보셨나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100% 국내 제작의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언더웨어 캡스루. 32기가의 넉넉한 자체 메모리 탑재. 내차 지킴이 블랙박스 X박스. 고화질은 기본에 무상 1년 서비스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니들은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멍청하니까 우리가 가이드해준 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멍청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기차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비엔나에서 내려서 같이 걷고 있어. 어떡해. 나 너무 좋아. 아, 무슨 명대사가 그렇게 길어. 우와! 자,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네이키드 토크가 새 단장을 했죠. 네. 네, 최강희 씨와 앨리스 씨가 정식으로 짝꿍이 되시면서 앨리스 씨의 분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아, 어떠신가요? 오프닝 시그널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그 느낌. 아, 전 너무 지금 창피해서 울고 싶어요. 정말 울것 퍼버리고 같아요. 싶은 부분을 이렇게 인서트로 넣으시면. 근데 너도 왜 그걸 넣었어? 우리 그러니까. 김PD가 악취미야. 그나마 제일 재밌어서. 너무 진짜. 만약에 그 방송의 네. 이 메커니즘이 나의 굴욕은 다른 사람의 청취자의 그렇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네. 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아무도 이거 네이키드 토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기도드렸거든요. 어허. 왜요? 얼마나 퍼버리고 재밌는데. 싶더라고요, 정말. 팬들 막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인파이팅을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CM이 붙었어요. 광고가 붙었어요. 아.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자, 박수 그 얘기 왜 안 한번 칩시다. 아. 이게 왜 기분이 좋냐면은, 예. 제가 예전에 예. MBC 라디오에서 만화 열전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굉장히 인기 좋았었죠. 그 13년 전인데,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제 프로그램이 생겼거든요. 김남래 월드넷 영퍼. 근데 들어갔더니만, 제 프로그램에 CM이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와! 뭐야! 내 거 이렇게 인기가 좋아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만화 열전에 그 CM 붙었던 게 기간이 남아서 그냥 저한테 떠넘겨 왔던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하나 남았어요. 아, 그때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PD가 우리 방송 CM 중 CM이 제일 많은 건 노정면의 뉴스바입니다. 3개 붙습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보다 1개 부족한 거네. 제가 이제 다 뛰어넘겠습니다. 예. 뛰어넘어서 이제 30개 붙이겠습니다. 이야. 이제부터 2시부터 4시까지 국민TV 라디오 듣다 보시면요. 네네. CM만 1시간 들을 거예요, 이제. 자, 아무튼, 제 자랑을 좀 해봤는데, 네.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최강 씨는? 이제 9월이잖아요. 네. 예, 이제 계절도 완연하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한 게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제는 좀 운기조식을 해야 될 시즌이 됐다. 네. 또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자랑했다시피 9월 말에 제가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습니까? 부러워요. 이탈리아 네. 여행 가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최근에 뭐 극비리에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금주 명령이 드디어 내려졌다는 네, 그래가지고 의사로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 한약은 이 김남훈의 인파이팅의 약 10회 출연료, 네. 10회 출연료를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액의 한약을 제가 샀기 혹시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 네. 중에서 한연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우리 최광희 씨에게 좀 개인적으로 스폰해 주실 분 네.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약 먹을 때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약 먹는 동안 지금 술을 끊었어요. 지금 나흘 끊었는데 얼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 상태? 얼굴은 괜찮은데 눈이 네. 흐리멍텅해 있어요. 우리 최강희 씨의 몸 그 뇌세포는 알코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이 아니라. 나중에 좀 뭐랄까 우리 김 PD 만약에 최강희 씨가 좀 이따가 좀 언변이 떨어지면은 긴급하게 1층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 소주 2병 공수해 주세요. 술을 못 마시니까 진짜 머리가 흐리멍텅해지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요. 네. 네. 제가 술 마시면 좀 방송 머리가 중에 밝아지는데. SOS 보냈다니까 청취자분 중에서 합병역 근처에 계신 분은 고농도의 알코올을 갖고 계시다면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참아야죠. 네. 네. 앨리스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냈는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거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보니까 페이스북 메시지 며칠 전에 지금 또 가을이고 네. 글쎄 무슨 내용일까? 7년 전쯤 만났던 저 X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X. 내가 너한테 이메일을 봤는데 확인했니?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서 상황이 되면 오라며 그놈의 스키가 잠깐만 7년 전에 헤어진 구남친이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친구라 이거죠. 저도 그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결혼식에까지 뭐 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떠세요, 여러분? 정서에 괜찮으세요? 난 좀 뻘쭘한데. 나는 그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네, 네. 왜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여자친구한테. 선후배 관계 뭐 같은 학교를 나와서 네. 이미 정말로 이제 그런 어떤 애정 관계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두 사람 중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애사니까 그런 걸로 찾아가는 건 봤어도 뜬금없이 결혼식에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청첩장 축의금이 받고 싶은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헤어진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연락하는 한 친구인데 왜냐하면 친구가 너무 대학교 다닐 때라서 이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고 이래서 뗄 수가 없는 거야, 인연을. 네. 근데 뭐 자기 결혼식에 오려네. 훈이 아빠님께서 네. 게시판에 딱 3줄 써주셨어요. 뭐래요? 3글자. 네. 미친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관계라는 거에도 절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귀다가 서로 뭐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지게 되면 다시 재활용하면 안 돼요. 연락하고 이러면은 찌질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특히나 그 남자 시작들이 사랑이랑 찌질한, 음식물, 네. 사랑이랑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 찌질한 남자 시작들이 꼭 술 마시고 네. 옛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뭐 아마 하냐 전화하고. 카카오톡 네. 심야 트래픽의 30%는 구남친이. 그러니까 새벽 그리고 90도 3시 뭐, 사이에. 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 안 그러는데 자니? 남자는 뭐 왜 이런 그러는 거예요? 찌질해서 그래요. 찌질해서. 한 번 더 땡기면 뭔가 혹시 될까? 그러니까 한번 재활용해볼까. 최강 씨나 뭐 전화 거지. 이야기를 하는 게 네. 해봤거든. 아니야. 소영생 해보셨어요? 김현준 아니요, 해봤지? 에이, 저는 왜 절대. 그래? 김남훈 씨만 해봤네. 아니야. 왜 혼자 너만 개미족에 빠진 거지? 자, 오늘, 네이키드 토크 주제, 바로 책과 영화. 네. 맞죠? 네. 책과 관련된 영화일 수도 있고, 책이랑 영화 따로따로도 좋습니다. 네네네. 책과 영화를 정해봤는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나 이 영화 가을에 참 좋다. 이 책, 가을에 읽기 참 좋다. 아니면 이 책을 주제로 한 영화,
베이스로 한 영화 참 좋았다. 이런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그중 제가 3개 뽑아서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뽀뽀를 하세요? 네, 게시판에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코너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오늘 그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우리가 품격 높은 방송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는 명대사 그렇죠.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명대사 그 성대모사하면서 진짜 이 파일은 지워야 된다. 팟캐스트에 드디어 그 똥꼬리 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점점 이게 품격이 높아지면서 또 이번 주는 책, 북, 예,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거 네이키드 토크가 아니라 무슨 다른 그 적당한 코너 제목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네이키드 가을 시즌이고 이런 풍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저나 앨리스 씨나 최강 씨한테 강연 섭외 요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르 쪽으로. 아, 그런가? 그럼요. 네. 그러면 또 우리 품격도 간단하게 뭐 청취자위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될 그 사업주, 고용주, 상장기업 사장님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고 방송해보자. 그래서 성대모사 좀 이제 최강희, 김남은, 앨리스 이 사람들 괜찮은데 야 우리 이번에 창사 총립 총회 때 이분들 보셔. 뭐 돈은 뭐 달라는 대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연락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J가 국민 TV DJ가 자기 이윤 추구의 어떤 발판으로 방송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을 버젓이 드러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네이키드 토크죠. 자, 네이키드 토크. 최강희 씨는 그럼 어떤 책을 골라오셨습니까? 아, 제가 뭐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책과 관련한 모종의 추억 같은 거, 개인적인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억이라기보다 아픔이 있어요. 책에 대한 원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일화를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고 슬픈 사연이에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집에 책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몇 살이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교과서하고 참고서밖에. 그 외에 기타 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소년 뭐 문학 대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년 뭐 무슨 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방문 판매원이 집에 왔는데 이제 그분들의 수법이 그 어린이를 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600만 무전기를 주겠다. 네네,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해라 이러면서 딱 가셨어요. 그게 아마 12개월, 16개월 할부도 될 거예요. 맞아, 할부. 그래가지고 그 전집을 사고 싶어서 뭐였더라? 개몽고 전집이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그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발장 무슨 뭐 이렇게 쭉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아버지한테 그거 사달라고 졸랐어요. 죽살나게 맞았잖아요. 빗자루로.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냐 지금 그러면서 네가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제가 좀 집이 가난했거든요. 뻔히 알면서 말이야. 네가 지금 책 사달라고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안 읽었어요. 진짜 교과서 외에는 안 읽었어요. 교과서만 읽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가신 거죠. 성적이 올라가서. 그래서 교과서만 봤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니까. 교과서만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다른 책을 읽고 있으면 선생님 뺏어갔어요. 야 이거 좋은 책이다. 하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 읽어라. 저는 고등학교 때 테스 있죠, 테스. 테스 읽다가 선생님이 테스를 딱 펼쳤는데 약간 좀 애정씬이 나오잖아요, 그 소설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페이지만 읽고 이 소설을 야한 야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책 모서를 저를 때리면서 갔다니까요. 이런 썩어 뒤질 놈의. 그러니까. 아니, 테스인데 섹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테스란 말이에요. 아, 진짜 정말. 나 얘기 듣다가 중학교 때 한 권 읽었다. 중학교 때. 차트레블의 사랑. 차트레블의 사랑을 읽었어요. 저희 때는 야설은 노란 손수건 시리즈. 진짜 그 마사오라 주인공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노란 손수건을 비교해요 지금. 정말 진짜 아주 450페이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440페이지가 진짜 와 최고였어요 정말. 차트레블의 사랑 같은 경우 저는 한 4번 내지 5번 정도 겨울방학 때 탐독을 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탐독을 했고 그 중에 몇 페이지는 조금 좀 색깔이 좀 이렇게 더 왜냐 야한 장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또 탐독하느라고 맞아 밑줄을 그으면서 거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서리 접어가지고 또 읽고 막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계몽사에서 나왔던 빨간색 하드커버인데요. 학급 문고로 국민의학교 뒤편에 그 꽂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프로레슬링에 입문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 책을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뭐 헤라클레스 뭐 그다음에 제우스 온갖 신들이 나와서 싸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선과 악의 극명한 어떤 콘트라스트 그 대비를 보면서 와 진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프로레슬링을 접하면서 그 프로레슬링 헐크 호간 제우스 뭐 이런 게 등치가 되면서 이제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오한도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신화의 세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렇죠. 아직도 못 나오고 있죠. 유치한 어떤 그렇죠. 몸은 저렇게 크지만 머리는 아직 유아적인 소년기 그렇죠. 아직 소년기의 그 뭐랄까요 그 저희 심정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칭레집 갔다가 인어공주 동화책을 읽었는데 그 인어공주가 일본판이었어요. 네. 뭐냐면 일본에도 인어에 대한 그 이야기들 많이 있고 동화로 했는데 일러스트를 일본 사람들이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야시시해요. 동화책임에도 불구하고 인어공주의 어떤 그 상반신이 그 디즈니판 인어공주에서는 잘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 중에서 가장 노출이 심한 동화 책이었어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가 없어요? 조개 껍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와 그리고 그 일본인 어떤 게이샤 분장 같은 특유의 그 얼굴 하얀색 얼굴이 있는데 너무 고혹적이면서도 매력적이어서 한 며칠 동안 거의 몽정하듯이 꿈속에 나타났던 기억이 있어요. 동화책 보고. 네. 자 앨리스 씨는 어떤 책?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은 죽은 시인의 사회. 였고요. 원래 책이었어요? 난 영화인 줄만 알았어요. 아, 무식해라. 네, 영화로 나왔죠. 영화로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고요. 초등학교 때인가 봤는데. 우리가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나 인어공주 얘기했는데 자기가 지금 뭐야? 지금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러면 지금 같이 방송하는 사람도 다 죽자는 얘기지? 아니 근데 저도 이런. 밟고 올라서라 그래 이런 이제. 이런 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걸 늦게 눈을 떴어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전 중학교 때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왜 그랬지? 네, 하여튼 죽은 시인의 사회. 네, 앨리스님은 왠지 저기 문학소녀적인 그런 성장기를 이분이야말로 지금 강연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좀 인상적인 책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무야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김남훈 씨 그다음에 김효진 PD님 최강 선생님한테 사실 세 책을 사와서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들 다 읽었겠지라는 마음에 혹시라도 안 읽었으면 제가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신영복 선생님이 그 감옥으로부터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처럼 그 글씨체 직접 쓰신 그 신영복체. 네. 그런데 그 글씨체도 참 골 때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보수단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기념 사업회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지나가다 플랜카드를 봤는데, 그 보수단체의 그 플랜카드, 박정희 기념 사업회 이런,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아니고요. 그 폰트가 신영복체예요.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분들은 저 폰트 누가 만든지 알고 쓰셨을까. 그리고 또 신영복 선생님께서 저 사실 알면은 얼마나 저기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니까 막 형광펜을 막 칠해 놓으셨어요.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 책을 한 4-5번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정말 읽을수록 그 의미가 막 가슴속에 팍팍 박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친구들과 꼭 같이 읽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이 시대의 가장 뭐랄까요,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몇 구절만 다 읽을 수는 없고 정말 같이 읽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분이 예전에 1995년, 6년 이맘때쯤에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드신 건데 우리나라 곳곳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느낀 것들을 이제 적으신 거예요. 여기는 헌안설원의 무덤에 가서 오죽헌에 이제 신사임당의 무덤에 갔다가 그 다음에 헌안설원의 무덤을 갔다가 느끼신 건데 이렇게 쓰셨네요.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 와야 합니다. 지월리는 헌안설원이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에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나? 어려워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지적 부분 능력이 떨어져서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 요 한 문장 더 읽어드릴게요. 당대의 가장 첨예한 모순을 향하여 서슬프르게 깨어있는 정신이야말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이상호 기자님이랑 노종면 기자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생각을 100% 표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온몸으로 그 비와 네. 그걸 다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힘든 길을 가고 있잖아요. 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분들한테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읽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전에는 감동스럽게 읽었는데 지금 요즘에 다시 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예전에는 감동이었는데 지금 아픔으로 다가온다. 네. 맞아요. 책이라는 게 읽으면 읽을 때마다 좀 느낌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우리 앨리스 씨가 그런 거 보면은 그 다독하시면서 막 그 뭐랄까 문학적 컨텐츠에 대한 소양이 깊으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야, 아무나 국민 TV 게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네? 입에 바른 소리 그만하시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책을 읽는 거는 이렇게 양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는 얘기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리더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리더십 책들이 많이 나와요? 네. 아니면 뭐 무슨 3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뭐 몇 가지. 40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뭐 그대 사랑하는가? 뭐 이런 연애에 무슨 관련한 지침서. 뭐 이런 물론 그 취향에 따라서 그런 책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책들만 계속 탐독하고 1년에 한 수백 권, 수천 권을 그런 책들만 읽는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 깊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온다는 그만큼 네. 리더십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네. 그 리더십 책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리더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리더가 그렇게 많아?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다 능력이 리더야.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권을 읽어도 한 달에 한 권을 읽거나 아니면 두 달에 한 권을 읽어도 양서를 읽는 게 좋은 그쵸. 책을 읽는 게 그 좋은 제가 책이라는 알기로는 것은 양서 최근에 좋은 양서는 무비스토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걸작이죠. 제가 알기로는 최모 광희 씨가 쓴 책인데요. 네네. 아주 좋은 책이고. 대단한 걸작이죠. 저도 사서 2권 샀어요, 저. 네. 네. 그 한 3권 사서 또 좀 나눠주지 사람들한테. 2권을 사니까 저자분이 한 권 주시더라고요. 또 플러스 원은. 아니 저도 물비스토커랑 네. 청춘 매뉴얼 제작서 가져올라 하다가 너무 제작소. 네. 그럼 너무 또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진심이지만. 우린 절대 티 안 나게 하고, 그래요? 티 안 나게 가져올 거예요? 대록합니다. 제가 쓴 책 청춘 매뉴얼 제작서, 최강희 씨가 쓴 무비스토커 한 권씩 구매해 주시면 각각 인쇄가 1280원, 1100원,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뻘쭘해져. 갑자기 뻘쭘해지는데. 자, 우리 잠깐 네. 노래 하나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예, 분위기 좀 한번 싹 다 바꿔서. 네. 예. 자, 우리 PD는 준비된 노래 뭐가 있어요? 자, 노래 한번 찾아보시고. 네네. 자, 그래서요, 오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그, 최강희 씨가 가장 정말 가슴에 임팩트 있었던 최근에, 자기 책 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 책들을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 인생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제가 이제 직업이 영화 평론가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영화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골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영화 원작들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권을 좀 네. 가져왔어요. 네.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Q&A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비카스와로프라고 하는 인도 작가가 쓴 책인데요. Q&A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 네. 기억하시죠? 네네. 그 영화의 원작입니다. 인도 작가가 쓴 원작인데 이것은 이제 데니 보일 감독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로 바꿔놨죠. 네. 만약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Q&A를 원작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Q&A구나. 퀴즈대회. 그렇죠. 퀴즈쇼를 다루는 영화죠. 그 인도 청년이 자말이라고 하는 인도 청년이 그 무학이잖아요. 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퀴즈쇼에 가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딱딱 다 맞춰가지고 결국은 우수상금을 타서 이게 뭔가 사기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취조를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제 Q&A의 그 기둥줄거리는 그대로 가져왔으나
아주 많이 바꿨습니다. 영화의 원작하고 영화가.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원작 소설을 읽어보시면 영화가 얼마나 개떡같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데 네. 아무튼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인도 사회의 특수성, 인도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지금 네. 그러니까 계급 사회적인 그런 유산이 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 주인공이 겪은 인생의 역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원작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영화하고는 달리 주인공의 이름이 원작에서는 람 모하마드 토마스입니다. 원작에서는 영화에서는 자말이죠. 이 람 모하마드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람은 힌두어고요. 네. 모하마드는 이슬람. 그다음에 토마스는 기독교식 그쵸. 이름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도 사회가 종교적으로 복잡하다라는 네. 것을 네.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주인공의 직업이 원래는 바텐더예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텔레마케팅 회사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하죠. 바텐더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텐더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퀴즈쇼에 나가서 그 많은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작의 아우라가 영화 속에서는 이걸 이제 보편화하다 보니까 네. 많이 그 휘발돼 버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감동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Q&A라는 원작 소설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큰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저도 이번 주제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소설이 뭐냐면 네. 더 로드라고 있어요. 아, 코맥 메카시. 네, 코맥 메카시의 소설. 저는 그분의 소설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네. 아마 주인공이 그 비고 모텐슨이라고. 그렇죠. 네, 코맥 반지의 제왕에서도. 메카시의 그 전작이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코엔 형제가 영화를 만들었죠. 코엔 형제가 나왔었고요. 예. 두 영화 모두 다 극장에서 봤고 책도 다 읽어봤는데 네. 특히나 더 로드 같은 경우는 그 세기 말의 지구, 네. 핵전쟁 이후에 멸망한 상태의 그 지구에 대한 그 서사가 너무나 처절해요. 네. 그 처절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악당과 그 주인공 부자 간의 추격전. 네네네. 악당들이 있어요. 근데 악당이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악당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둘 다 같이 굶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과 사람을 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아 있고 사람을 먹는 사람이 이제 악당인 거죠. 그래서 추격전이 나오는데 이 추격전이 쫓아가는 사람이나 쫓기는 사람이나 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그렇죠. 거의 마지못해 간신히 걸어가는 상태에서 즉 그 소설의 이미지를 그대로 영상화하면은 무슨 달팽이 두 마리가 기어가는 듯한 세계 최저속 추격전을 펼치는데 그때의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소설 속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 소설 읽으면서도 이거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고민이 돼가지고 한 6페이지 정도 뒤로 싹 넘겼더니만 아직 안 먹혔더라고요. 그러다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는 역시 그렇게 그 너무 느릿느릿한 끈적한 추격전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도망가고 덤불에 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영화도 잘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 소설 속의 그 장면이 너무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의 느낌과 영화를 볼 때의 느낌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원작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소설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는가는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듣고 나서 네. 그럴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동률의 출발 듣고 나서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출발 들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 수요일 코너 최강희와 앨리스의 네이키 토크 듣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이 두 분 게스트분들이 책을 펼치면서 막 메모를 하고 야 이거 무슨 수능 얼마 안 남은 고3 교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음악 안 틀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많이들 준비를 하셨어요? 예? 아니, 참, 아까 네네. 음악 듣기 전에 네. 소설과 영화의 차이에 네네. 대해서 말씀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읽었을 때는 내가 머릿속 상상하다 보니까 제작비, 뭐 시간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삼국제 적벽대전을 그 구절을 읽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100만 내군이 막 수장이 되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걸 스크린으로 재현한 거 볼 때는 아무래도 제작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원작 소설을 읽으신 분들 이제 원작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원작파들은 이제 이걸 각색한 영화를 그다지 이렇게 곱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소설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영화는. 네. 그러니까 기대에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소설과 영화의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문자 기호죠. 영화는 도산 기호예요. 그러니까 오. 영화는 그림이잖아요. 네네. 그 그림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설은 문자를 해독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구상화하죠. 그러니까 네. 그 작가가 자신의 구상을 추상화한 그 문자를 보면서 머릿속에 자기가 이미지로 네. 구상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영화는 그 자체가 이미지죠. 네. 딱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작을 읽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하고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이제 비교가 이제 뭐 싱크로율이 뭐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똑같은 과정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도 일어나거든요. 네.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영화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하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수용 과정에서, 그걸 해독하는 과정에서, 소설은, 그러니까 추상이 구상화되고, 네. 영화는 구상이 추상화되는. 구상이 추상화되는. 예.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 된다. 저도 그 부분 정말 동의가 되는 부분이 네. 그 코맥 메카시 이분이 원래 그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네네. 자동차 수리공 출신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분의 원작 소설을 보면은 뭔가 기계를 수리하고 자르고 붙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도 보면은 총을 사다가 총신을 자르고 그 다음에 텐트를 사다가 그 안에 있는 쫄대 폴대를 꺼내가지고 큰 어떤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환기통 안에다가 가방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더 로드에서는 엔진을 수리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뭐냐면 더 로드에서 그 항상 카트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 카트에다가 아이도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존을 위한 도구를 싣고 다니는데 그 카트 바퀴가 고장이 나요. 그 고장난 카트 바퀴를 이제 수리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 안에 롤러를 닦고 다시 베어링을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꼭 그 바퀴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영화로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아무래도 큰 임팩트가 없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 네. 이게 쓱 얼레벌레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멋진 부분인데 왜 이걸 못 살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다른 예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 같은 거.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라나농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출신 감독이 이제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상실의 시대는 특히나 90년대 젊은이들의 필독서였잖아요. 아 그때 안 읽은 뭐,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하늘이 미치도록 파란 불. 예. 하여튼 그때 PC 통신 하이텔 들어가면은 네. 다들 중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상실의 시대 본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저건 내가 생각했던 와타나베가 아니야. 아니야, 쟤는 미도리가 쟤가 뭘 미도리야.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머릿속에 미도리를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랑 닮은 여자를 캐스팅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머릿속에 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네. 그 원작을 재해석해내는 거. 그 네. 부분을 어떻게 재해석했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서윤양님께서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네요.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
전 미스트가 생각났어요. 스티븐 킹의 소설도 좋았지만 소설과 다른 결말의 영화도 굉장히 임팩트 있었죠. 네. 한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영화예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지금 청취자분들이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네. 머릿속에서 막 떠올리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자 앨리스 씨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저는 작년에 이 영화를 2-3번을 봤죠. 레미제라블. 이게 원래는 빅토르 위그의 장발장이라는 소설이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읽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이 장발장인 줄 알았어요. 장발장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다 그렇죠. 그것까지 네. 최근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계몽문고인가 거기에서 네. 나온 거에 계몽사 거기 전집에 장발장이라는 제목이 네,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장발장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걸 많이 들었지만 그게 장발장인지 몰랐어요. 아 같은 게 아닌다. 네, 아닌 줄 그럼 알았다. 나중에 커서 알았죠. 아하. 너무 웃기죠. 그래가지고 원래 제목이 장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랑스에도 장씨가 있네 뭐 이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장발장이 있길래 뭐 장발 얘기야? 이러면서 그렇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원래 성이 장발인가요? 장발지엔인가? 이렇게 있나? 저는 성이 장이고 발장인 발장, 발장이. 발장, 네, 근데 발장아. 네. 그래서 그때 그 장발장인 줄 알고 읽었을 때는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그 우여곡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신부의 용서. 네, 신부의 용서에 감동받고 또 그 사람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한 인간의 일대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레미제라블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한 반 정도고 네. 그 나머지는 뭐랄까요 그 제목 자체가 더 미저러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정말 사람들.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프랑스 시민혁명이 배경인 거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사회 구조, 계급 구조.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장발장의 인생이 안에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장발장 인생에 대한 얘기인 줄만 알았던 거죠.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공중파 인형극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 그래요? 인형극. 네. 그 어렸을 때. 대단한 얘기가. 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그 신부의 어떤 그 신부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장발장이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헐. 인형극에서. 네. 네. 지금 그, 앨리스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레미제블이라는 건 사실은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냥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양심의 발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개념화할 수 없었던 그 시민의 양심, 뭔가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각성시켜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린이 필독서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삭제가 되고 모두 삭제되고 예. 개인에 대한 용서, 화해, 예. 개과천선 이걸로 바뀌어버렸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네. 재밌는 것은 이 레미제라블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네. 그때 이 영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너 참 불쌍타였어요. 너 참 불쌍타. 지금 흐흐님께서 네. 그 계명사 빨간 표지 50권짜리 해주셨는데 아, 바로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문학 전집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었다고 아, 해요. 그래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압축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학에 대해서도 전집으로 50권, 100권짜리 만들어서 한 번에 빨리 읽고 다이제스트판을 만들어서 읽자 이렇게 했었고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죠. 섭렵을 한 건데 수입을 그렇죠. 한 건데 네. 생각해 보면은 문학을 전집으로 이렇게 서점에서 내는 거 예. 네. 좀 그렇죠. 웃기긴 하죠. 그게 이제 사실 그 일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렇게 전집 그 목록을 보면은 동양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서양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게 있어서 세계는 서양이었던 거죠. 네. 그만큼 그 서구 우월주의에 대한 추종 이런 게 거기에 깔려 심지어는 있던 영어나 거죠. 프랑스어를 아예 일본어 대신 쓰자 뭐 이런 네. 운동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문학 대전집 이런 네. 걸로 이제 그래서 집에 그런 거 하나 정도는 한 질 정도는 있어줘야 뭔가 또 교양이 그걸 되죠. 팔 때 600만 물 무전기를 사은품으로 애들을 꼬였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네. 그 세계문학 전집은 반드시 겉 커버가 있는 양장본이어야 한다는 네. 거. 왜냐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제가 14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12개월 근데 그걸 할부인데. 못 가졌던 최강희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 안쓰럽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두둑에 맞았으니까. 아, 얼마나 그때 또 슬픈 웃겼던 게 현실이에요. 뭐냐면 네. 6개월, 12개월 할부잖아요. 그 할부가
정말 집으로 사람이 와요. 한마디로. 그렇죠. 맞아. 옛날에 6개월 동안? 네, 온라인 이체 이게 아니라, 그 장부 들고 아저씨가 와요. 이사 가면? 쫓아오죠. 예, 그래서 그 문학전집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이 그 서강대의 박숙자 선생이 쓰신 책입니다. 속물교양의 탄생. 네. 속물교양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는 그 문학전집을 소장하고 서재를 가꾸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식민지 근대를 겪어오면서 생겨난 속물적 교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예. 뭐 집에 8만 권 책 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갖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그 기호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네가 네 머릿속에 어떤 책을 읽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책 가운데 양장본은 몇 권이다. 뭐 이런 그 외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된다는 것이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 책 정말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그 책을 정말 끝까지 읽었을까? 또한 이기적인 유전자 뭐 이런 책들 이런 그 정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책들이 수십만 권이 팔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시욕망으로서의 독서 또는 과시욕망으로서의 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박숙자 선생은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정, 엘리트가 읽을 만한 서적 등 교양의 속물화에 따라 명작의 소장 가치가 중요하게 부상한다. 교양이 물질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서적이 소장 가치로 변환되는 것이다. 서양 문학 전집, 일본 문학 전집, 사상사 전집 이런 게 교양 목록에 올라 있고 이 교양서가 집집에 배치되고 진귀하게 소장되는 것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네. 비슷한 일련의 어떤 움직임, 어떤 제스처를 느낄 수가 있는 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 책 샀다고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올릴 수도 있죠. 이 보면은 너무 많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지적을 하려고 네.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위터나 SNS 보면은 책 샀다. 그리고 책 커버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요. 네. 뭐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그 책을 읽고 뭘 느꼈느냐를 맞아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뭐 영화 보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올리는 게 그 입장권 사진이에요. 입장권 티켓 딱 맞아요. 찍어가지고 뭐 보러 왔다, 엘리시 보러 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영화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굳이 고민 얘기하면은 뭐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뭐 배우 연기 좋았다, 뭐 볼거리 많았다. 네. 근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으로부터 얻은 혹은 영화로부터 얻은 성찰이나 그 의미를 같은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과시욕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뭐 SNS나 트위터 쓰는 사람 다 맘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니 책을 정말 일주일에 너댓 권씩 한 달에 수십 권을 사는데 정말 저걸 다 읽으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서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그냥. 그런 건 사실 이 저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어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그 사진을 찍는 게 책을 사는 목적일 때도 있어. 예, 아니면 그런 책도 거 안 사고 그냥 서점에서 사진만 사진만 찍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 책이라는 게 뭐랄까 너무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것으로 자기 위한 자기 만족하는 대가가 되니까 오히려 이 집에 있는 책이라도 읽지 않는 네. 이런 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 정보가 쏟아져요. 뭐 잡다한 정보를 뭐 무슨 얘기해도 모르는 게 없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뭐랄까 그 사람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인사이트 뭐라 그러죠? 그 사상, 네, 성찰. 본인의 그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똑똑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네. 정보는 사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하고 어떤 가치에 적용하는지는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증발되고 그냥 소장만 남는 거예요. 네. 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책을 다 팔았어요. 이사할 때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움직이면 힘드니까
이제 너댓 것이 갖고 나와서 신촌 로타리에 북오프라고 중고 서점 있거든요. 거기다 팔아요. 팔면은 이제 살 때는 몇만 원인데 팔 땐 4, 5천 원 되더라고요. 그걸로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그런 식으로. 네. 야,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이제 오래 쌓아두고 나면은 그게 이제 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 다닐 때 진짜 제일 무거운 게 책이에요. 그쵸. 맞아요. 박스에 막 엄청 넣고 그러는데 그 사실 저를 이제 오래된 책 버리거든요. 근데 그 버릴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다시 들춰본 책이 있는가라는 걸 따져봐요. 그래서 다시 들춰본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레퍼런스로서의 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은 남겨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버려요. 근데 대부분은 다 소설책, 웬만한 거는. 저는 요즘에 이제 아마존 킨들이나 뭐 인터파크 비스킷, 교보문고 쌤, 그 이북 리더 3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책을 구매를 하니까 최강희 선생님이 예전에 쓰셨던 그 교보문고 했던 그 책도 이북 리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건 이북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북으로밖에 안 나왔죠. 그 제목이 뭐였죠? 센스 앤 난센스. 네, 센스 앤 난센스. 그 책 참 좋아요. 네, 판매 중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중지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비 스토커하고 일부가 겹쳐가지고 판매가 중지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독서 행위의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좀 양서를 소개해드리려고 몇 권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소개해드린 책이 딱 Q&A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네요. 하나만 딱 더 먼저 좀 짧게 소개해드릴까요? 1분 동안. 우리 아까 피디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주 좋게 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쓴 독일 작가이자 이 사람이 이제 법조인이에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스티븐 달드리 감독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합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또 개봉을 한 바 있습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굉장히 그 독일의 그 뭐랄까요, 그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독일 현대사를 두 남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희귀한 사랑, 즉 10대 소년과 30대 여성 간의 희귀한 사랑을 통해서 고줄만 내용을 들으면은 노란 손수건인데. 네. 그 쭉 펼쳐 보이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얼마나 그 리비도 왕창 쏟아질 때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여자를 찾아갈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 여자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오디세이니 그 소년의 독서 능력의 비밀은 안톤 체호빈이 뭐 이런 책을 다 읽어주면은 그 다음에 사랑을 이제 서로 나눕니다. 육체적 사랑을. 뭐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여자가 감추어둔 과거의 미스터리가 밝혀지면서 독일 역사의 가해자로서의 또 슬픈 이면이 드러나요. 그래서 누군가 그 전범 국가로서 독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둔중하게 잘 다루고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이 상당히 원작을 잘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시고 책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이고 한 것만 더 짤막하게 제목만 소개해드리면은 하정우 씨가 주연과 감독을 겸하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삼관 매혈기. 허삼관 매혈기. 네, 중국 작가 위하의 소설입니다. 허삼관 매혈기 보시면 펑펑 우실 거예요. 네, 제가 지난 10년간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중국 소설입니다. 허삼관 매혈기도. 허삼관 매혈기와 더 리더 최강 씨의 추천이고요. 자, 앨리스 씨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비 스토커와 청춘 매뉴얼 제작소와 더불어 나무야 이번 가을에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책 추천 고마운데 신영복 선생님 책에 우리 둘 거를 꺼놓으면 이거 참 비루하잖아 좀. 왜냐면 너무 대단한 분 선생님한테. 그렇게요. 제가 말하고도 좀 멋쩍네요. 하여튼 그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개편 첫날이었는데 두 분 뭐 괜찮으셨죠? 네. 품격이 높았어요. 네, 품격 높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품격 살짝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 가죠. 왜냐면 몸에 너무 힘이 힘들어. 준비하기 힘드네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끝곡입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